먼저 손익계산서는 제가 IS라고 약자를 이야기했었는데, 자, 이 손익계산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일정 기간, 경영 성과, 그리고 수익, 비용이 키워드예요. 일정 기간 동안 경영 성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보여주는 우리 재무제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자, 수익하고 이익의 차이에 대해서 회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잘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수익하고 이익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자, 제가 앞 시간에 예를 들 때 뭐 이 보드마카를 예를 들면서 이 보드마카를 제가 팔려고 100원에 사와서 여기에 400원의 마진을 붙여서 500원에 판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500원에 팔았고 그 원가는 100원이고 그러면 그 이익이 400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자, 이 500원을 우리가 표현하는 게 매출액인 거예요. 우리가 매출했다, 500원에 팔았다 라고 하는 매출액인 거고, 그럼 팔린 거에 대한 물건 가격 있죠. 이걸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한 거에 대한 이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매출액이라는 건 뭐냐면 수익을 매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익. 그중에 우리가 매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학원은 수강료 받는 게 매출이지 쓰던 컴퓨터 파는 건 매출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순수하게 우리 회사를 설립한 목적대로 하는 우리 매출이 수익이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그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익하고 이익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수익이라는 건 원가의 이익을 합친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식당을 내가 운영을 해요. 밥을 팔고 한 그릇에 10,000원을 받았어요. 그 10,000원이 내 이익 아니잖아. 그건 수익인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밥을 만드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돈들 들어간 거 있죠. 그런 걸 빼면 나의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손익계산서라는 건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우리의 순수한 이익을 산출하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내가 얼마 남겼냐. 근데 이걸 매일매일 일어날 건데 그걸 1년 365일 다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판 물건과 팔면서 들어간 경비 비용들을 빼서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우리는 이익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산출하기 위해서 쓰는 공식이, 자, 이거 따로 쓰지 마세요. 나중에 컴퓨터 보면 컴퓨터에 한 번에 나오니까.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판매비 및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여기에 영업 외 비용을 빼면 이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 법인세 등을 빼면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쓰는 게 우리 손익계산서예요. 그럼 제가 뭔가를 많이 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얘는 수익이고 얘는 비용이고, 얘는 수익에서 비용 빼니까 이익이 나온 거고, 이 이익에다가 또 비용을 뺀 거고, 그러니까 또 다른 우리가 원하는 이익이 나온 거고, 여기에
수익을 더하고 여기에 비용을 빼니까 또 다른 또 이익이 나온 거고, 그리고 여기에 또 비용을 빼니까 최종적인 우리의 이익이 나온다고 하는 이 서식이 우리 손익계산서예요. 그럼 이 손익계산서는 결론적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기간을 잡고 있고, 당연히 일반적으로 회계기간 동안, 우리 회계기간은 특별한 말 없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 거라고 그랬죠.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운영한다면 물건 팔면서 돈 받은 거 혹은 돈 받을 거, 거기에 그 물건의 원가, 근데 물건 가격만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무실 운영하면 사무실 월세, 전기세, 뭐 직원들 월급 이런 거 나올 거잖아. 그러면 그것 빼야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와요. 이 회계에서 영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회사를 설립한 목적대로 사업 행위를 하는 걸 영업이라고 해요. 영업활동이라는 건, 우리 학원은 수강료를 받는 게 영업활동이지 쓰고 있던 컴퓨터, 책상 이런 거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게 영업활동이 아니죠.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 회사를 설립한 목적대로 해서 이익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이 우리 회사를 설립한 목적하고 상관없이 우리 회사한테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은행에 돈 이자 받는 게 영업활동이 아닌데 은행에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영업의 수익이 되는 거고, 또 우리 회사가 뭐 사장님이 좀 마음이 이상한지 기부를 했어요. 그럼 기부를 하면 이건 우리 회사를 설립한 목적은 아니죠. 그러면 영업의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회사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수익 비용을 이제 더하고 빼면 이제 법인세는 이 돈을 가지고 법인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법인세도 우리 회계상에 봤을 땐 비용인데 이걸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이익을 낸 걸로 또 세금을 내고 그걸 또 비용이라 그러면 끝없는 순환 논리에 빠지기 때문에 법인세 계산하기 전 이익이 나오게 되고, 법인세까지 빼면 단기 이번 회계기간 동안 순자가 붙는 건 뺄 거 다 뺀 순수한 이익이다. 근데 만약에 손해를 봤다면, 손해봤으면 단기 손실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손익계산서예요. 그럼 손익계산서에서 그 세무사 사무실에 일하면 거래처 사장님이 이런 말 많이 물어봐요. 중간 마진이 얼마냐고. 그 중간 마진이 뭐냐면 이 매출 총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말하는 거. 그럼 사장님들이 왜 매출 총이익 중간 마진을 물어보냐면 자기가 봤을 땐 돈 남기는 것 같은데 실제 돈이 손에 얼마 안 남는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실제 이익이, 이거는 물건 판 원가죠. 지금 방금 제가 예를 든 걸로 하면 500원에 팔았는데 원가가 100원인 거예요. 그러면 400원 남았다는 매출 총이익인데 이걸 팔기 위해 들어가는 돈들이 얼마 들어간지 봤더니 390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10원이 남긴다면 사장님은 마음이 안 좋겠죠. 그럼 이 판관비에 대해서, 이 판관비가 직원들 월급이나 사무실 뭐 전기요금이나 월세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여줘야 외부 이해관계자도 유용한 정보를 보겠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매출액이 얼마 안 되는데 영업의 수익이 많이 크대. 망가진 재무제표죠. 엉뚱한 짓에 대해서 돈만 번 거예요. 우리 학원이 수강료 못 받고 딴짓거리에서 돈 벌었다는 거야. 그러면 제대로 된 기업으로 당연히 표현이 안 되겠죠. 근데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는 분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왜 고민하냐고.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추가해가지고 그 업종이 조업이 되면 매출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 사장님이 미래를 안 바라보고 법인 정가를 만들 때 사업의 범위를 너무 작게 만들면 못 집어넣지만,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자주 하신 분들은 정관 만들 때에 우리 회사는 무슨 일이나 할 수 있는 정관을 만들어놔요. 그래야지 법인이 이 사업자 등록될 때도 이걸 위해 태어난 법인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가능을 하죠. 자, 그런 게 지금 여기에서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손익계산서는 우리 회계가 그런 건데 발생주의 회계를 따라요. 발생주의. 이 발생주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수익은 실현주의를 따르고 수익은 잠시만요. 신호 정상해달라고. 죄송해요. 자, 수익은 실현주의를 따르고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따르는 게 발생주의 회계예요. 와, 이렇게 적으니까 또 뭐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이 방식을 쓰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식당을 해요. 오늘 손님이 와서 밥을 팔았어요. 카드로 결제받았어요. 매출이에요? 매출 아니에요? 매출이라고 하죠. 카드 받아도. 그럼 그 말은 곧 내가 오늘 돈을 안 받아도 실질적으로 카드는 결제해도 오늘 돈 안 들어오잖아요. 돈을 안 받아도 내가 뭔가를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일을 의무를 실현시키면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 이런 표현을 안 써서 그렇지 실현주의에 맞춰서 우리는 그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회계도 이런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건 자, 내가 여러분이 지금 물건 팔려고 물건을 한 개 사왔어요. 사왔을 때 물건 사오면서 얘가 매출 원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나요? 사왔을 때는 내 팔 수 있는 재고라고 이야기하죠. 사왔을 때 아니 팔기 전까지는 내 재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 자산으로 내 팔 수 있는 내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다가 팔렸을 때에 이제 걔는 얼마에 팔았는데 그 원가가 방금 내 얼마에 사왔던 거다라고 그때 대응을 시켜서 이익을 내겠죠. 팔기 전까지는 내 자산이에요. 내 재산. 내 재고 자산이라고 하면서 내 자산으로 가지고 있죠. 그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수익 실현하기 전까지는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걸 팔았을 때의 비용으로 매출 원가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성문적으로 표현해서 단정 지으면서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 회계에서는 우리 당연히 손익계산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재무상태표에서도 그렇고 우린 발생주의 회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발생주의하고 반대되는 말이 현금주의라는 표현인데 이 현금주의는 현금이 오간 걸 기준으로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오면 방금 제가 음식 팔고 카드 결제 받았는데 우리는 매출이라고 했잖아. 근데 현금주의로 따지면 그건 매출이 아닌 거예요. 나한테 돈이 들어와야 그때 매출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게 현금주의인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현금주의를 안 따르겠죠. 그래서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를 가지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이 수익 비용에서도 총액주의를 따라요. 이 손익계산서에서 총액주의는 수익과 비용은 임의적으로 상계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상계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우리 재무상태표 할 때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자산과 부채는 임의적으로 상계하는 거 아니다. A라는 회사에 받을 거 갚을 거 있는데 그걸 임의적으로 상계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중요한 게 자산과 부채를 임의적으로 상계하지 말라. 이번엔 수익과 비용 서로 분류 성격이 다른 애를 마음대로 금액을 순액으로 줄이는 행동은 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총액주의예요. 근데 우리 IFRS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여기 영업외 수익 비용은 별로 안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해도 우리 회사 영업활동 관련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순액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IFRS는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총액주의예요. 그러면 우리는 손익계산서든 재무상태표든 무조건 뭔가 이론 시험에 지문이 나오면서 순액주의 이런 것자 나오면 얘는 오답 지문의 키워드예요. 우리는 순액주의를 쓰는 게 없다는 거예요. 순액주의라는 건 서로 상계해서 순액으로만 보여주는 거. 제가 앞에 낫이라고 쓰는 건 이것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다. 그 뜻이에요. 틀린 지문이다. 자, 그럼
우리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어떤 건지 좀 봤고, 다음 우리 교재에 현금 흐름표라고 있죠. 현금 흐름표는 우리 재무제표 중에 안 중요한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주요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예요. 그럼 그 외에는 당연히 이 주요 재무제표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전부 다 보완해 줄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현금 흐름표의 키워드는 일정 기간, 그리고 현금 주의,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런 글자들이 키워드예요. 그럼 얘의 역할은 뭐냐면, 이 현금 흐름표의 역할은 이 현금 흐름표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재무제표들은 발생주의를 따라가요. 그럼 발생주의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의 현금 보유량이 줄었어요. 당좌 자산이 줄은 거야. 그럼 안 좋은 건가요?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봤더니 빚 갚은 거야. 그럼 그냥 뭐 다시 풀려면 빌리면 되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현금이 늘었다고 해서 우리 회사 좋은 건 아니죠. 빌려왔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투자 받아도 어차피 크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현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영업활동하기 위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우리 회사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거나 하기 위한 투자활동을 한 건지, 아니면 돈 빌려오고 투자받는 재무활동을 한 건지, 어떤 걸로 인해서 현금이 이번 회계 기간 동안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유일하게 현금 기준으로 보여주는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현금 흐름표고, 자본 변동표는 얘는 일정 기간, 그리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 잉여금. 이거 제가 재무상태표 쓸 때 썼던 자본의 그 분류들이죠. 5개 썼던 거. 그 같은 건데, 이 자본 변동표는 이 일정 기간 동안에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사가 돈이 늘어난 거예요. 이 회사가 순수한 자기 돈 자본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왜 늘어나고 왜 줄어들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야. 주식 발행해서 늘어났으면 별거 없는 거예요. 근데 사업회에서 돈 벌어가지고 늘어났으면 이 회사는 참 잘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자본이 줄었어요. 이 회사 안 좋은 거다? 그렇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행했던 주식을 배당하기 싫어서 사와가지고 주식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소각해서.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 벌었을 때 나눠 가질 사람 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난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뭐 때문에 늘어났고 줄어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시면 최소한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할 때 이 내용 정도는 최소한 내가 알고 투자하는 게 기본 상식이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석이 자, 우리 재무제표의 트렌드인데, 지금 현재 지금 코로나 시대가 만든 최고의 그 핫한 거래가 발생하는 게 주식이죠. 그죠? 우리 코로나 있기 전에는 이 정도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코로나 생기면서 우리나라는 거래량이 급등을 한 케이스인데, 근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회계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근데 회계에 대한 공부를 해서 지금 저와 같이 이런 게 어떤 건지 안다고 해서 재무제표의 내용을 봤을 때 100%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에 유동자산이 1억이 있고, 그리고 유동부채가 10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회사에 투자할까요? 아니죠. 얘는 지금 내년에 다 갚아야 되는데 9억이 모자라죠. 그럼 투자 안 할 건데, 근데 사실 이 회사는 그 10억을 올해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외부 이해관계자한테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 주석을 걸어요. 우리 책 보면 번호 1번 걸려서 아래쪽에 글 적혀 있거나 아니면 뒤에 별첨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게 주석인 거예요. 그럼 이 주석을 거는데 컴퓨터로 보이기 때문에 얘가 트렌드가 된 게 그 커서 올리면 링크처럼 이렇게 눌러지도록 커서가 올라오게 요즘은 되다 보니까 그거 누르면 그 위치로 그 오해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징빙들을 뒤서식으로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빚이 있는데 10년간 매년 갱신 계약해서 상환 연장하기로 은행이랑 협약서를 넣어둔 거예요. 그러면 내년 안 갚아도 된다는 이야기로 바뀌어버리죠. 그럼 걔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외부 이해관계자가 오해하거나 보완적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이 주석에 다 집어넣고, 이 주석은 첫 시작할 때에 우리 그 지금 이 재무제표는 어떤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었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회계 법인이 인정한다 이렇게 도장 찍혀서 시작이 돼요. 시작이 어느 회계 기준을 적용했다고. 근데 이 주석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여러분한테 필요한 정보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주석 속에 들어가 있는 장부 중에 한 개인데, 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과거 옛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전, 옛날 기업 회계 기준은 재무제표였어요. 그런데 IMF 때 제가 우리나라가 재무회계에 대한 기준을 바꿨다고 했죠. 그때 얘는 이제 재무제표에서 빠지고 보여주고 싶으면 주석 속에 넣어도 된다라고 바뀐 거예요. 그럼 얘가 뭐냐면 이익잉여금을 처분한 계산서래. 이익잉여금이라는 건 우리가 사업에서 돈이 남긴 거예요. 그럼 법인이 돈 남긴 걸 처분한다는 건 어떻게 뭘 처분하는 거죠? 주주들끼리 나눠 가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배당. 배당을 어떻게 했는지 계산이 적혀 있는 거예요. 얘를 현금 배당 얼마하고 주식 배당 얼마하고 사업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돈 얼마 모아놓고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예요. 그럼 당연히 투자할 때 얘를 보고 싶겠죠. 아마 많은 사람이 저하고 생각 공감을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거든. 그래서 저도 얘 좋아해요. 저도 이거 보고 투자해요. 왜냐면 현금 배당 얼마 하는지 봐야 배당 받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시점에 집어넣었다가 그 배당 받는 걸 통계를 좀 내어봐야 되겠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걸 엄청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몇 주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조금만 조회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수를 아는데 배당하고 총 주식수만 하면 이 사람이 배당 얼마 받아가는지가 다 나오죠. 그리고 자기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무진장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재무제표에서 빼고,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싶은 기업은 주석 속에 넣어서 줘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상장된 주식들 있죠. IFRS 쓰는 거. 한국 사람한테 투자받는 곳은 주석 속에 전부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이거 좋아하거든. 근데 외국인들한테 투자 많이 받는 곳은 얘 안 나와 있어요. 외국 사람들 엄청 싫어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재무제표가 아니고 주석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장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 회사가 돈 벌고 나눠 가지고 남은 게 법인 돈이 되겠죠. 그래서 재무제표하고 연결되는 순환고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재무제표 5개를 했는데,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기억해 보면, 자,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기하고 주석하고는 다른 거죠. 주기는 책에 보면 주석 적혀 있는 이 옆에 바로 글자 아래 설명 적혀 있는 게 주기고, 주석은 아래쪽에 따로 적혀 있는 거라 별첨돼 있는 게 주석인데, 주석이 재무제표인 거지 주기는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막 이상한 부연 설명할 때 다음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 풀면 보기에 주기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재무제표가 아닌 것을 보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들어가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는 얘는 많이 실수하는 이유가, 오늘 제가 이제 컴퓨터 하다 보면 얘를 만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로 연결되는 거 보는데, 보다 보니까 손익계산서로 연결되고 하니까 재무제표라고 또 나도 모르게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재무제표가 아니고 그래서 주석이다. 주석이 아니고 장부다 얘는. 근데 얘는 무조건 작성을 해요. 법인세 신고할 때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데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오픈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건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기본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은 좀 봤고, 제목의 개념체계는 지금 봐봐야 나중 되면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시험에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 풀기 전에 제가 한번 개념체계 쪽에 있는 질적 특성은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오늘 컴퓨터 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우리 그 비대면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K랩 프로그램 제가 다운받잖아요. 그리고 지금 학원에 있으신 분들은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손대실 필요가 없고, 지금 비대면이신 분들은 여기 프로그램 제가 집에서 다운받자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하시고, 저희 학원 컴퓨터에 오늘은 상관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로그인 하실 때는 우리 학원 컴퓨터의 그 비밀번호가 3481-1005예요. 저 앞에 적혀 있죠. 그리고 우리 학원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이거고, 그 웬만한 비밀번호 다 이거예요. 이거 쳤는데 안 들어가지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밀번호 있으면 이거 치시면 다 들어가지니까 오늘은 상관없는데 나중에는 들어갈 때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 프로그램이 서버를 만져요. 서버를 만진다는 건 관리자 권한이 없으면 승인이 안 나서 뭐 실행이 안 되는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여러분들 설치하실 때 설치가 안 되신 분이 만약 있다면 본인 컴퓨터를 그 손님 계정, 게스트 계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설치가 안 되면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컴퓨터들 켜지셨나요? 일단은 그 설치만 하시고 저와 같이 이제 구경할게. 자, 우리 교재 409페이지를 펴시고, 자, 지금부터 저하고 하려고 하는 건 그 회사 등록하고 있는 게 시험에 나오긴 해요. 우리 시험에서 오늘 제하고 하는 게 10점이 걸려 있는 건데, 그런데 쉬워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알 건데, 저하고 같이 하려는 목적은 컴퓨터 입력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나중에 어떤 지금 여기 얘네들을 전부 다 입력을 할 건데, 이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이 글자들을 어떤 경우에 쓰고 금액을 얼마를 써야 되고, 이걸 왼쪽 오른쪽에 쓸 건데 그걸 어느 쪽에 써야 되는지, 또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 글자들도 우리가 어느 상황 때 쓰는 건지를 나중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제가 말하는 분계라는 거의 포인트인데, 근데 그 전에 물밑 작업으로 본 적이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느낌이 더 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실기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컴퓨터는 켜지셨죠? 그럼 409페이지를 펴시고, 자, 컴퓨터에 우리 K랩 교육용 세무사랑 프로라고 적혀 있는 프로그램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열릴 텐데, 지금 우리 학원의 컴퓨터는 지금 수업하고 있으신 분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말풍선 표시를 클릭해 보면 회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집에 처음 설치하신 분은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상태일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똑같은 조건이니까 지금 종목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한 회사를 등록해야지만 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처음 회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기 우측 아래에 회사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죠. 자, 얘를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회사가 있으신 분들은 제일 마지막 칸 쓰시면 돼요. 제일 아래쪽 쭉 많이 써도 제일 아래에 빈칸에 쓰면 되고, 지금 하나도 없으신, 특히 지금 비대면이신 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죠. 그럼 딱 그 빈칸에 쓰시면 돼요. 그럼 본인이 작업하신 것만 있는 거고. 자, 그럼 자, 여기까지 되셨죠?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자, 우리 회사가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리고 111로 회사 등록하라고 되어 있고, 정보를 좀 보고 쓸게요. 자, 법인 사업자고 개업 연월일이 있고, 개업 연월일과 아래쪽 종로세무서장 위에 적혀있는 날짜는 서로 다른 의미예요. 개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업무를 개시한 날짜를 개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무를 개시한 날인 거고, 이 종로세무서장 위에 적혀있는 이 날짜는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 날이에요. 회계상에서는 이 날짜는 의미가 없고, 부가가치세법에서만 이 날짜가 20일 이내 해야 된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개업한다고 해서 그날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개업하고 나서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라라는 이런 법적인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큰 의미가 없는 날짜예요, 아래쪽은. 그럼 법인 등록번호는 우리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가 생긴다라고 했죠. 그 등록번호인 거고, 우리 소재지가 있고 업태 종목이 있네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자, 입력을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 키보드를 보시면 우측에 숫자 키패드가 있죠. 숫자를 입력하실 때는 이제 무조건 오른쪽 숫자 키패드를 쓰는 거예요. 자, 머지않아 미래에 여러분들은 오른손으로만 입력하고 왼손은 영수증 만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이제 숫자를 써야 돼요. 한글 쓸 필요 없이 나중에 미래에 되시면 여러분들은 숫자 가지고 전부 다 입력할 수 있는 능력이 되세요. 물론 저하고 헤어지고 나서, 저하고 있을 때는 그럴 필요는 없고, 회사 가시면 다 그렇게 하시는데, 숫자 키패드가 우리 회계용 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노트북 쓰신다면 괜히 숫자 키패드 따로 사지 말고, 비싸니까. 지금 우리 컴퓨터 앞에 있는 키보드 얼마 안 해요. 3,000원인가 4,000원 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사서 그냥 노트북에 꽂아서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 숫자 키패드를 쓰는데 먼저 회사 1111. 근데 혹시 1111 있으신 분들은 그냥 3333 하시면 돼요. 이 회사 코드 번호 지금 의미 없어. 이거 오늘 작업하고 뭐 다 못하면 수리도 좀 더 하겠지만, 다 끝나고 나면 이 회사 다시는 안 들어올 거예요. 다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는 걸 설치해 가지고 쓸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저와 같이 체험용으로 미래 수업을 위해서 하면서 여러분도 인지를 좀 늘리는 거니까. 자, 코드 번호 치셨죠? 자, 그리고 이름은 주식회사 다음전자. 그리고 법인이죠. 숫자 1번. 그리고 0번 사용. 기수는 9기 2021년 1 엔터 1 엔터. 엔터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 숫자 키패드 제일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엔터 있어요. 엔터도 그거 쓰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년이니까 시작하는 우리 기초를 쓰니까 여기까지 맞냐는데 맞죠? 맞으면 엔터를 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엔터를 치고 다음 사업자 등록번호 101 21 112 37. 다음 법인 등록번호 110 111 377 6387.
대표자 전우경. 뭐 있다고 뜨면 그냥 무시하시고 예라고 해서 하시면 돼요. 주목돼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에서만 중복 이야기 나오지 메뉴 들어가면 그런 거 상관없어요. 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없고, 자, 사업장 주소 있는 곳에서 자, 이 큐를 볼게요. 옆에 말풍선 표시를 클릭해 보시면 팝업 창이 뜨죠. 그죠? 자, 아직 쓰지 마세요. 자, 그럼 다시 창 닫고, 지금 제가 커서 놓고 있는 여기에 커서를 넣으신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키보드 위에 보시면 F2번 키가 있죠. 펑션 키로 F2번. F2번 키를 누르시면 똑같은 창이 뜰 거예요. 그죠? 자, 앞으로 이렇게 말풍선 표시가 있던 없던 내가 뭔가를 입력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뭘 입력할지 도움창을 열 거면 F2번 키를 누르시는 거예요. 이 F2번은 이 프로그램만이 아니고 도전 프로그램만도 아니고 셋도 그렇고 전부 다 F2번 키가 도움창 여는 키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무회계 프로그램들은 F2번을 누르면 내가 뭘 입력할지 그 칼에 맞춰서 필요한 창을 줄 수 있으면 도움 줄 거예요. 그래서 F2번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종로 오기 76 치면 있고, 자, 본점 소재지는 상동 위와 같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냥 엔터 치면 되겠죠. 업태는 제조고, 종목은 전자부품이고, 업종 코드나 이런 것들은 쭉 없고, 사업자 등록증에는 설립 연월일 없어요. 뭐 뒤에 책 그림 보면 적혀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없어요. 자, 개업 연월일은 3번에 2013년 5월 1일. 자, 그리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라고 있죠. 자, 종로구에 있어요. 관할 세무서 어딜까? 종로구에 있으면 종로세무서겠지. 구로에 있으면 구로세무서. 그죠? 여러분들 본인 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본인 집 있는 그 구에다가 뒤에 세무서만 붙이면 웬만한 세무서는 다 있어요. 그죠? 진짜 그 이야기하는 건 나중에 시험에서 우리 회사가 사업장 이전한다고 하면 주소만 바꾸면 안 되고 얘도 바꿔야 돼요. 나중에. 그럼 종로구니까 F2번 눌러서 종로라고 2자 정도 치시면 그 글자가 있는 것만 나와요. 그럼 종로고, 뭐 얘도 본점 똑같으니까 그대로 종로, 나머지는 엔터 치면 이제 얘 작업이 끝이 났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이제 다시 이 메뉴에서 이제 종목은 회계 1급으로 하시고, 뭐 세무 1급, 세무 2급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메뉴만 더 늘어났을 뿐이야. 근데 이왕이면 시험 때는 똑같은 환경인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회사 코드 옆에 말풍선 버튼 클릭하시면 이제 방금 내가 만든 회사 있죠. 방금 3333으로 만드신 분은 3333에 있을 거고, 얘 클릭해서 확인 누르면 이제 이 창이 뜰 거예요. 자, 이 창이 들어와야 시험 때는 그냥 USB 메모리에서 실행팔만 누르면 이 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수험번호 치고 하면. 그런데 자, 우린 지금 프로그램 처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어느 한 회사라도 그렇게 등록을 해야지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럼 우리 회사의 정보가 바뀌었을 때 보면, 자, 지금 얘 한번 클릭해 보시면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 있죠. 얘를 클릭해 보시면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메뉴랑 같은 메뉴죠. 한마디로 우리 회사의 정보가 바뀌었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표자가 바뀌었다든지 업태 종목이 바뀌는 거는 그냥 바꿔 쓰면 돼요. 추가되면 추가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에서 실수하는 경우는 주소지 변경이에요. 주소지가 바뀌게 되면 관할 세무서가 따라 바뀐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두시면 그러면 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틀릴 일은 절대 없어요. 자, 그럼 저와 같이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 기초정보관리 그리고 정기분 재무제표 이 메뉴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메뉴를.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회사 등록을 받고 우리 지금 시간 좀 애매하니까 좀 빨리 쉬었다가 이제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및 재교 등록 그리고 얘네들 우리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